제가 보기엔 톤이 바뀌는 때는 11월 FOMC부터 약간 뭐 금리 인상을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바뀌지 않을까. 부르게 낙관적이 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연준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네. 믿어보자. 원화가 이렇게 약세다 보니까 부담은 가는데 이걸 고스란히 만들어다가 수출을 다시 하는 회사. 네, 자. 일단 오늘 이제 미국 시장부터 봐야 네, 되겠죠. 일단 예. 시장을 한번 점검해 보죠. 네, 미국 증시 보게 되면은 지금 이게 어디 갔더라? 예, 여기 있네요. 예.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인데 지금 일봉 패턴은 이 모양입니다. 네, 이 모양에서 일단 나스닥은 지난 저점대에서 안 깨려고 무지 노력합니다. 어제 최근에 나온 지표 보게 되면 기술주 쪽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뭐 테슬라나 몇 개 종목들 가지고 버텼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어제는 그냥 미국 시장이 다 전강, 이야, 요즘 아침만 되면 되게 기분이 미국 시장에서 그래요. 야, 오늘 좀 뭔가 해보자. 자, 화이팅, 화이팅! 이러다가 점점점 힘 빠지기 시작하면서 오후 가게 되면 아침에 화이팅한 놈들 다 나와. 이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네. 아침에 야 드디어 오늘은 오를 거야 하고 베팅하는 사람들은 네. 아마 투자자들은 뒤에 가서 다 물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이게 딱 미국도 그렇고 초반에 뭐 어떻게 액션 잘못하게 되면 그냥 다 이렇게 묵직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패턴들이 과연 지금 괜찮은 걸까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스닥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오늘 나왔던 전반적인 동향 보게 되면은 뭐 그렇게 썩 또 연준 위원들 나오셔서 다 짜셨나요? 네, 그렇게 매파적인 쪽으로 다 가자라고 한통속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원래 블러드 총재 원래 그러신 분이고요. 그냥 블러디한 분이십니다. 네, 근데 그분 빼고도 그 세인트 루이스 총재인가 그분은 그 비둘기파신데 그분마저도 약간 돌아설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연준의 분위기가 어떤지는 뭐 최근에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제레미 시걸 교수님.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연준에 거의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금리 세게 올리는데 버틸 수 있겠느냐? 니네가 100년 만에 실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뭐 거의 그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뉴스들 보니까 네. 연준 비판하는 게 많더라고요. 이거 뭐지? 경기도 뭐 죽이고. 네. 뭐지? 뭐 하여튼 뭐 물가도 뭐, 예. 물가도 이게 물가 뭐 인플레이션도 못 잡고 금리만 올리면서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예.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서 연준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연준을 좀 폄하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연준을 믿어도 될까? 네. 과연 의도대로 될까라는 어떤 생각도 하나 있지만 그래도 연준에 맞서면 망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 뭐 이런 표현 8.15니까 이런 얘기들이죠. 네. 연준 위원장은 한 6개월 전과 지금의 인상과 뭐 말투가 모두 바뀐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하던 분이 아니신 거 보면은 약간 연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내 이미지가 이런 게 아닌데 그러면서 뭐 좀 강하게 나가려고 하는 뭐 이런 액션들 이게 보이다 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누가 연기를 주문했다. 이런 쪽으로 연기해라. 그러게 되면 연기가 바뀔 때가 언제일까라고 보게 되면 일단 중간 선거. 어차피 누가 이렇게 연기하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라고 하면은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이제 지금 물가 잡을 방법 별로 없으니까 연준에 네가 세게 해. 뭐 이런 뉘앙스가 많았다고 하게 되면 중간 선거 끝나고는 약간 좀 유해지겠죠. 이렇게 변화가 나올 수가 있는지 체크해야 되는 게 11월 달 중간 선거 이후다 보니까 그때는 아마 좀 이제 톤이 바뀌는 여부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뭐 한 11월 달도 거의 지금 75bp 인상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4번 정도 이렇게 쫙 끌어올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쯤이면 좀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쪽에서 좀 또 연기를 지시하는 분이 주문이 바뀔 수가 있겠죠. 이젠 좀 살살하자. 뭐 이런 쪽으로. 왜냐면 우리 이제 뭐 연임 됐고, 네, 됐으니까 이제 좀 자, 물가도 이 정도면은 내년에 피크아웃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살살하자. 그러면 제가 보기엔 톤이 바뀌는 때는 11월 FOMC부터 약간 뭐 금리 인상을 세게 한다고 하더라도 살짝 바뀌지 않을까. 그 전까지라도 지금 기조는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달려들고 있는 지금 최근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1970년대, 80년대 물가 상승이 그렇게 심해서 이 볼커라는 선생님이 거의 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경기 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금리 올리는 각도가 약간 30에서 40도 정도였다. 지금은 6, 70도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금리 상승 속도가. 그러니까 그것도 무시한 채 물가 잡겠다고 하는 이 연준의 예전과도 더 가파르게 나오는 이 현상들. 이거를 경기가 버틸 수 있겠느냐. 난 쪽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거는 이제 내년 문제긴 한데 톤이 약간 죽어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이렇게 선율이 낭자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때는 좀 바뀔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잠깐 하지만은 지금 그때 생각하고 뭘 어떻게 해볼 때가 아니라 아직 뭐 2달이나 남았죠.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그쪽을 보고 이제 연준이 우리를 좀 살려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좀 폴폴코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네. 당시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엄청나게 정치 압력을 가해도 버팅기면서 중소기업들이 수천 수만 막 무너지는데도 네. 버티면서 살해 위협을 받는데도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결국은 물가를 잡겠다 했잖아요. 네. 근데 요즘은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그래 연준의 의지가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정치인보다도 이제 SNS 발전으로 인해서 네. 이 일반 대중의 압력이 사실은 더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압력이 네. 너무 가시적으로 그 체감할 수 있을 테니까 네. 그래서 조금 완화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드는데 아닐까요? 파월 의장님은 SNS 안 하십니다. 그런데 맞아. 네. 그럴 수 있겠네. 네. 그래서 더 자기 최면을 걸려고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요즘 지난번에 그 잭슨홀 미팅 때도 딱 카메라하고 여기서만 동선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다른데 보게 되면은 내가 흔들릴까봐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할 말만 딱 하고 바로 나가시는 거 보니까 이게 거의 이제 그런 쪽 무슨 심리 상담사가 다 됐어요 제가. 네, 뭐 그런 쪽으로 보여져서 일단은 뭐 지금 나오는 동향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은 지금은 우리가 좀 섣부르게 낙관적이 되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금 연준의 말대로 고지고대로 네. 믿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일단 거스르지 않는 거. 그렇죠. 고통을 감수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고통이란 얘기인 것 같은데 참. 예, 너무 막 푹푹 찌르고 다니시네요. 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S&P 500을 보게 되면 그나마 좀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주봉인데요. 이게 지금 이게 설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200주선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장기 이동평균선에서 의미 있는 자리 뭐 201선, 200주선 많이 얘기하죠. 근데 그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에서 지지했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가 지금 이렇게 가면은 3,700선 부근이 200주선입니다. 근데 지금 거기 오늘 아침에는 막 지지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틀째 되어 있습니다. 요게 만약 이탈했던 게 확실하다 그러고 훅 밀린다. 골치 아프죠. 그럼 또. 그래서 지금 장기 지지권인 자리가 200주선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번 주 지지해 줘야 됩니다. 네. 이게 못하게 되면은 조금 흔들릴 수도 있는 뭐 이런 쪽도 생각하다 보니까 별로 좋은 시도 아닌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분석은요. 그리고 또 오늘도 보면은 달러 강세, 금리는 또 상승. 그리고 나머지 뭐 지금 주택 판매 지수 보게 되면은 이제 주택 가격 지수는 이제 꺾입니다. 근데 신규 주택 판매가 왜 이렇게 늘었죠 또? 이걸 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대로 또 물가 수준에 반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하나 걱정거리가 코어 인플레이션을 볼 때 부동산 쪽이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현상들이 생각보다 덜 빠진다. 그러면 또 물가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만큼 이제 픽아웃 될 거야라고 했는데 부동산이 자꾸 발목을 잡게 되면 또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이 현상이 조금 늦다가 나오게 되면 언젠간 반영이 되겠죠. 그냥 내년 초부터는 반영이 되긴 할 것 같은데 의외로 안 빠져요. 물가도 지금 나오고 있는 데이터를 보게 되면 그냥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에너지 가격이나 뭐 이런 쪽에서는 그때 또 휘발유도 다시 올라와요. 미국에서는요. 이런 쪽 부분은 참 이게 물가 수준이 웬만해서는 잡기가 힘든 이런 게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이렇게 이를 악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참 어디서 풀어야 될지 네, 물가랑 연준하고 만나서 좀 화해 좀 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미국 시장 아직은 계속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국내 주식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잘 살까? 아, 예. 하루살이군요. 네, 저희가. 네.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지금 틈새 섹터라고 그러죠. 네. 그래도 조금 좀 붙어볼 만한 틈새 섹터는 두 가지입니다. 리오프닝, 음식료. 이쪽이 그나마. 그러니까 리오프닝은 뭐 저희가 하도 많이 당했습니다. 예. 된다, 다시 또 코로나 확산. 이게 지금 4번, 5번 되다 보니까 지쳤죠. 그래서 그렇죠. 나한테 리오프닝에 리자만 끝내지도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있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인데 그래도 하지 마. 뭐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변화가 나오곤 있어요. 어차피. 아니, 당했어요. 리오프닝 하면은 그냥 여행주만이 아니라 화장품서부터 뭐 영화관서부터 항공, 특히 영화관. CJ, CGV 물리신 분들 지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솔직히 CJ는 함부로 매매. 네. 저는 CJ 몇몇 회사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은 트라우마가 있는. 주주들을 좀 주주님들이라고 생각 안 하고, 네. 그게 약간 그렇게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쪽이다 보니까 좀 그러긴 한데, 같은 음식료 움직여도 CJ제일제당 안 삽니다. 네. 근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리오프닝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야 되겠죠. 정상화로 가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겁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하나씩 둘씩 풀리면서 나오는 이런 변화들. 근데 또 하나 걱정은 겨울에 괜찮겠죠, 대표님? 뭐 코로나19 이제 크게 발목 안 잡겠죠? 글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좀 걱정은 돼요. 왜냐면 네. 어제 저녁에 손님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식당을 갔는데 식당들이 꽉 차가지고 네. 전에 하면 항상 비어있던 곳들인데 네. 근데 참 보기도 좋기는 한데 네. 확산이 되면 금방 되겠다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거의 뭐 만약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뭐 겁을 안 내니까 일단. 그렇죠. 네. 죽는 병이 공포심이 아니고 없어. 예. 한 일주일만 버티면 약 먹고 잘 쉬면은 되는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모르는 거의 이제 경계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이제 그 과거에 2년 동안 가졌던 공포는 끝나고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다음 수순으로 가게 되면 이제 풀려야 되겠죠. 그러면 그동안 2년 동안 고생했던 회사들이 또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지만 그 사이에 구조조정 잘해놓고 변화 나온 종목들은 괜찮지 않을까요? 양쪽에서 뭐 홍콩 이제 제가 보기에는 가장 리오프닝의 방점은 중국 같습니다. 중국이 풀리기 시작해야 이제 클린 차이나 딱 선언하게 나오기 시작해야 저희 그때는 아마 리오프닝 쪽이 빠르게 주가 탄력도 가져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국인들이 다시 해외로 나가기 시작하고 근데 물론 돈이 문제죠. 근데 그래도 우리도 한 2년 만에 좀 해외 여행도 해보자 라는 쪽으로 저희 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변 차영주 소장님도 일본 간대요. 아, 그래요? 네. 아니 LG전자 얘기도 안 하시고 어떻게 얘기를 좀 연말 갈 때 기분 좋을 때마다 네. 옆에서 한마디씩 해줘요. LG전자. 그래 되게 들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도피자 아니냐 도피. 그렇지. 네. 공항에서 검거하는 수가 있다 그래요. 네. 저희 하여튼간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팔로쿠가 팔 두고 가는 겁니까? 네. 더 이상 그 팔은 당신 팔이 아니오. 무섭네요. 예. 잘해야 되겠는데요, 제가. 네. 예. 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런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 여행도 이제 된다,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변화가 됐는데, 이제 그럼 중요한 거는 이럴 때 그동안 구조조정을 잘 해놨느냐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 잘 해놓은 회사가 이번에도 실적을 잘 내겠죠. 클린한 상황에서. 그래서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행 쪽에서는 참 좋은 여행이 제일 참 좋아 보이고요. 네, 깔끔합니다. 재무구조가. 그리고 또 코텍은 카지노 쪽에 들어가는 모니터죠. 네, 그리고 또 기계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인 회사인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부진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해운주 어제 좀 강했습니다. 어제 네. HMM 오랜만에 올라와서 와, 참 살려는 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 HMM 매각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요즘에 정부하고 이제 산업은행하고 좀 바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항상 산업은행도 하반기로 가게 되면
업무 보고하고 내년에 대한 업무 보고 준비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이런 게 많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HMM도 매각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다 보니까 일단 주가가 좀 올랐고요. 근데 지금 현실은 컨테이너 운임 지수 계속 약합니다. 네. 근데 그렇다고 약해도 지금 뭐 해운주가 HMM 같은 경우 적자 보냐?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는 밀렸지만 뭐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서 단기 낙폭 과대. 게다가 더 중요한 거는 숏 커버링 같습니다. 요게 좀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는 중기적인 저항선을 강하게 돌파 못합니다. 그 정도쯤에서는 딱 멈춥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2만 원, 2만 1,000원대 이 정도가 HMM 같은 경우는 좀 저항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는데 또한 BDI 지수는 요즘에 또 조금씩 다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와서 버티기만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중국 쪽하고 뭐 변화가 나오고서 기대감도 같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BDI 쪽은 좀 더 지켜보는 걸로. 그래서 패노션 관련된 쪽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또 BDI 지수 꺾이면 또 꺾입니다. 요 관련돼서 같이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 네. 좀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하자. 네, HMM 잠깐 보게 되면요. 지금 자리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저 밑에 가서 솔직히 조금만 더 밀렸으면 사볼 만한 자리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 거래 급증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 자리가 이런 자리죠. 이런 때도 그랬었습니다. 이게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한번 돌아가네. 그래서 이때 외국인이가 대거 매수했다. 이러면서 주가 반등 시도하는데 다시 꺾였죠. 그러니까 업황이 아직 턴할 만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강한 변화들은 일단 반등 정도로만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나오게 되면 아마 또 역순으로 봤을 때는 2만 원대, 2만 1,000원대가 지금 저항선이 한 번도 안착을 못한 상황들이죠. 이번에도 또 내려와서 거기까지 훅 들어온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비중을 정리할 단계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바라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음식료주. 네. 음식료 필수 소비재가 미국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빠졌다고 뉴스에서 제가 헤드카피를 딱 봤거든요. 네, 거기선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그래도 선전한 섹터다 보니까 그렇죠. 미국은 이제 거기마저도 흔들리는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큼 하락했는데 또 환율도 거의 관계가 있겠죠. 뭐 물론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지금 이 상황 쪽에서 그래도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변화들 이런 거 생각하게 되면 그동안 3분기까지 나왔던 뭐 곡물 가격들과 변화 이런 여러 가지 봤었을 때 이제는 좀 더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변화가 나올 때가 아닐까라는 쪽과 그래도 현금은 돌아가지 않습니까? 경기 방어주죠. 근데 지금 환율을 고려하게 되면 음식료 입장 쪽에서는 대부분의 곡물들을 수입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다 그러니까 달러를 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부담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시장에서 뭐 신송홀딩스니 뭐 이런 생표식품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음식료 쪽 움직인다 그게 탄력받는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이유는 뭐 특별히 없고요. 그냥 그쪽으로 매기가 몰리니까 올라가는 작은 종목이라고 보시되 그러면 수입해서 원화가 이렇게 약세다 보니까 부담은 가는데 이걸 고스란히 만들어다가 수출을 다시 하는 회사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수입 환율에 부담이 있다가도 수출 환율에서는 오히려 수익을 보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음식료 쪽에서 수출 높은 비중 갖고 있는 회사가 좋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출 높은 음식료주를 보자. 안쪽에서 지난부터 계속 삼양식품이 거의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대상도 수출 비중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관심 있게 보자 라는 쪽이고요. 마지막으로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앞서 이상엽 이사께서 좋은 종목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포스코 ICT,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좋습니다. 이런 회사들 잘 보시고요. 또나 양매수가 들어왔던 쪽이 하나솔루션 있는데 하나 쪽이 요즘 말이 많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쪽에 변화 들어오게 되면 그래도 가장 대표적인 주다 보니까 관심은 있는데 네, 저는 못 사겠습니다. 그냥 그 정도고 에코프로 좋습니다. 사야 될 텐데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시 가나란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 자리가 제가 한 12만 원대 초반 봤거든요. 근데 어제 못 본 사이에 거기 딱 찍고 확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일단 12만 원대 전후로 해서 아마 12만 원대 어제 주문도 안 들어왔겠네요. 네. 근데 그 부분 쪽에서 계속 테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인데 이번 조정 나오게 되면 3월 만원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2만 원대 밑으로 해서 어떤 좀 자리 보여주게 되면 그때는 좀 사겠다는 입장 쪽으로 보시는 게 낫지 않나. 이거는 뭐 안에 자회사 생각하게 되면 아직
굉장히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